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을 크게 하고 싶으시군요. 마이크를 예. 마이크가 픽업 기능이 좋아가지고 멀리 있어도 버릇입니다. 이게 저도 방송하면 딱 요 정도 거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 그러시군요.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이게 벌써 여름인데 예. 올 여름 특히나 무덥다고 하는데 혹시 여름나는 좀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추운 것보단 그래도 따뜻한 게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래서 여름 지나면은 새카맣게 타고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예. 이거 남도에서 맞는 여름은 처음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남도 여름은 한번 제가 겪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이 날씨도 더운데 요즘 정말 핫한 이슈. 예. 좀 전에도 이제 저희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좀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소금 파동도 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당이 좀 대처를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었죠. 처음에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걸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그럼 본질적인 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학적 검증도 저는 그때 그 실사단이 가가지고 그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설명만 듣고 왔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의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갈 때 그 명단도 공개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익명 검증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과학자 이름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래 조금은 그래도 신뢰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물음표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뭔가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증의 방법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중에 아쉬웠고 근데 이 모든 걸 차치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그 여당이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그저께도 방송을 이제 할 때 앞에 어민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듣고 했지만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걸 풀어나가고 있느냐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꼭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외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과 어느 선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럼 그들의 입장과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일본과의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과 우리의 관계, 그럼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일본과 근접한 나라들의 입장 이런 것들과 오히려 좀 비슷하게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너무 큰 외교 관계에 얽매인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입장을 얘기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겠죠. 근데 어쨌든 첫 단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이 상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을 대변한 듯한 그런 입장에선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사실 주장하기로는 통 큰 외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오염수 문제나 아니면은 예전에 그 역사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이익에 비해 작은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큰 이익이라 하면 결국에는 한, 미, 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동맹은 아니지만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게 아주 큰 대전제다.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이런 게 가득할 겁니다. 뭐로 가도 무슨 G8 이런 거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 어떤 중간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뿅 하고 G8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거. 결과로 모든 걸 덮겠다라는 취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G7에서 G8으로 이제 저희가 포함되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 다른 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져가는 동안에 우리의 G8 편입이라는 걸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되게 노력 자체가 좀 호환 안 되는 산발적인 노력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둬야 되는 건
국민의 입장에 서는 것과 네. 그다음에 과정 자체를 명확히 또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저는 이번에 이런 겁니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하겠다고 강행해버리면은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쪽에서 이제 한다고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그 안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의구심 해소하기 위한 지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손들고 앞장서서 일본의 역정을 들으냐 뭐 이런 역성을 들으냐 이런 정도의 차이였다 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가 네. 열렸는데 네. 권역별 예산 협의회 가운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호남 내년 총선 앞두고 호남 표심을 좀 잡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을 좀 일으키는데 근데 지금 호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도 지금 뭐 불이 난 상황 속에서 아마 지도부에서 호남에 대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전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경험했지만은 누군가에게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다른 곳에 투자를 꼭 줄인다는 얘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영남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기현 지도부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은 영남과 수도권에서도 아직까지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항상 어느 쪽에 든든한 기반이 있을 때 다른 곳을 확장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할 때도 이제 그럼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당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지속적으로 할 분위기가 마련돼 있었죠. 지금 상황은 모든 곳이 불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염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출렁인다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참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는 보궐선거일 거라 생각했지만은 각 당의 지역별 우세를 확인하는 재미없는 보궐선거일 거라 생각했지만은 김기현 대표의 그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결국에는 민주당 구의원이 당선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호남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상적 협의한 거 보면은 지역 언론에서는 상당히 뭐 호남이 필요로 하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박한 평가를 내는 것들 제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반이 지금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거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여력이 없을 것이다. 호남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지금 없는 당의 상황이다. 제가 당대표하고는 아마 한 100일쯤 되는 시점에 호남 한 3-4번은 와가지고 지역 현안을 살폈을걸요. 그때는 그만큼 수도권이랄지 영남의 지지 기반들을 단단히 다진 뒤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병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지금 시점이면 한 3-4번 정도 왔을 정도로 이제 호남 지역민들도 느낄 정도로 와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도 그렇고 했지만 몇 가지 찝어가지고 예를 들어 섬 지역의 어쨌든 식수 공급 문제나 아니면 전력 공급 문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인구가 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테마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런데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에도 아니 원래 울릉도 공항과 흑산 공항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같이 제한된 건데 울릉도 공항은 벌써 공사에 들어갔는데 왜 흑산도 공항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것이 뭐 보수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도 왜 해결이 못 됐느냐. 그럼 거기 보면 뭐 다도해 국립공원에 뭐 어쨌든 이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그걸 지역 언론과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척을 보인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는 더더욱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도 가능하지 않나요? 머리 터질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당대표로서 그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을 지상과제로 가지고 제가 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호남에도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순차적인 게 있었는데 총선은 지금 보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본인이 그러면 의석수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은 호남에서 우리 당이 많은 의석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호남을 제껴놓고 갔을 때는 그 영향이 수도권에 있는 이제 출향민들과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예전에 일자리 찾아가지고 호남에서 출향민들이 한 20-30%씩 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실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뭐 영남을 많이 가시고 이런 것도 또 딱히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중앙 현안에 대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중앙 현안에 대처하는 것도 안타까운 게 뭐 오염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이번에 또 수능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좀 성급한 말씀을 제가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대응하다가 당이 뒤치다거리만 하고 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못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 100일 얘기는 네. 뒤에 다시 한번 또 예, 여쭙기로 예. 하고 이번 총선에서 아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동북권하고 서북권도 입장이 좀 다르고 그렇죠. 동북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광양으로 일부 대학을 이전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 정치권에서 합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순천대 공대 그렇죠. 이전 예. 말씀하시는군요. 순천대 공대를 광양으로 일부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실타래가 하나씩 잘 풀렸으면은 지금 와가지고 어떤 의대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전남 동부가 한 힘으로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에서 사실 여순광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능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은 각자 이제 뭐 약간의 손해와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여순광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유치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4분의 국회의원 있고 하지만은 뭐 다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도 보면은 유력한 정치인을 할 수 있는 뭐 이정현 대표나 아니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노광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경전선 순천 구간의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 시설을 유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지금 이 지역에 다 합치면 곡성 구례까지 해서 100만 인구 가까운데 근데 이 100만 인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협의회 같은 것을 빨리 이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전선은 지하화 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도심 구간을 우회한다. 그렇죠. 대충 이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얘기를 좀 했는데 100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자력 당선이라고 보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매력과 본인이 세운 지향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대를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당정일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돌파력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당정일체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 당과 정부는 역할이 다릅니다. 정부는 행정부로서 이제 어떤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이 이제 연동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총선 때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반대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더 나은 상황이냐 했을 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다소 이제 성급하게 움직일 시점에는 예를 들어 세종시 계획을 백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사실상 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대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야당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여당 내 야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흘러내린 지지율 그냥 바로 이제 여당을 벗어납니다. 예, 민주당으로 가는 지지율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당층에서 머무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면 냉정해질 수 있거든요. 총선 때는. 이번에 대선과 지선에서 한번 보수 정당을 밀어줬지만은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엔 꼭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가야 되는 많은 비판이나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도 지금 보면은 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수도권에 높게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평생 따뜻한 곳에 살아오신 분들은 이게 온도 감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정일체가 아니고 당이 고유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당이 이 정부를 추종했을 때 나중에 당에게 정부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을 얻게 되냐면은 당이 다른 소리를 내면은 정부나 대통령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당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힘들어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체화돼 가지고 추종하는 식으로 지금 뒤치다거리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당의 인기가 떨어져요. 이제 또 보면은 그러면 당에다 대고 이제 당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하니까 이걸 좀 갈아엎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비대위 하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름을 잘 타야 됩니다.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당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당이 그래도 깐깐한 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이 역할을 이제 당에서 하시고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도 굳이 그대로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그때 홍남기 부총리랑 많이 싸우고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늘리자 이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을 위해 가지고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세게 나가고 뭐 이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도 이제 사실 대선을 진 건데 지금 이 당에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까지는 선임이 됐고 뭐 위원 선임이랄지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내부적으로 이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은요 전적으로 그 당 대표의 위상에 따라 가지고 혁신위원장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당 대표 위상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혁신위원장은 뭘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 더 센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대표랑 토론하겠다 이런 것도 용두사미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그것을 요구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좀 산발적이다라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행정가로서 가졌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다든지 뭐 저 같으면 테마를 좀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방어적 자세로서 야당 대표가 방어적 자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어적 자세로 일관하는 바람에 그다지 아젠다가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정치를 보면 저도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 정당이 잘 못하면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좀 고착화 된 상황인데 뭐 민주당 혁신 제대로 못하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처음에 임명하면서 이래경인가 하는 분 임명하면서 이 혁신위의 뭐 모양새에 약간 흠집이 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분이 또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이 뭐 돈봉수사나 이런 것들이 기획수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초반부터 기대감이 좀 약간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은 절대 당대표의 권위와 그다음에 기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엄청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역할을 바로 잡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힘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